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3년 6월 워싱턴 펜타곤 지하 3층. 빨간 불빛이 번쩍이며 긴급 알람이 울려댔습니다. 미국 국방부 20년 베테랑이 손을 떨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 탄두 8톤의 괴물.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사거리. 50년 전 허락 없이는 총알 하나 못 만들던 그 나라가, 온갖 제재와 통제 속에서 무릎 꿇었던 그 나라가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터뜨렸고 BBC가 특별 편성으로 보도했습니다. NATO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순식간에 온 지구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낮춰 팔아야 했던 유일한 무기. 규제를 뚫고 편견을 깨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기적. 50년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순간. 정신으로 만든 무기가 세계를 뒤흔든 그날. 과연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과연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2023년 6월 15일 밤 11시 47분. 워싱턴 펜타곤 지하 3층 기밀 분석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빨간 불빛이 번쩍이며 긴급 알람이 울려댔습니다. 레벨 5 긴급 상황.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알람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급히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더니 충격적인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신형 미사일, 미 본토 전역 타격 가능 확인됨. 잠깐 뭔가 시스템 오류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요? 그 한국말입니까? 분명히 중국이나 러시아 쪽 오타겠죠. 하지만 화면을 아무리 새로 고침해도 똑같은 내용만 나타났습니다. 현무. 탄두 중량 8톤. 사거리 5,500km. 지하 벙커 관통 능력 200m. 미국 전 지역 도달 가능. 이 수치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최신 벙커버스터 GBU-57과 맞먹는 파괴력을 가진 괴물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보고서 맨 아래쪽에 적힌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 독자 기술 100%, 외국 부품 의존도 제로.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아는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제임스 러셀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52년을 살아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국제정치학과 군사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곧바로 국방부에 들어갔죠. 지난 20년간 미국 국방부 전략무기 분석과에서 근무하며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사르마트 대륙간탄 도미사일부터 중국의 둥펑 41, 북한의 화성 17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한 무기들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위협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현재는 스탠포드 국제안보연구소에서 비정부 군사기술 분석가로 일하고 있고 나토 회원국들과 공동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 방식은 철저히 냉정하고 객관적입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죠. 미사일의 추진력, 유도 시스템 정확도, 탄두 파괴력, 요격 회피 능력. 이런 수치들을 종합해서 위험도를 계산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주목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튼튼한 동맹국이긴 하지만 무기 기술 면에서는 여전히 배우는 단계의 나라. 좋게 말하면 성실한 학생, 나쁘게 말하면 기술 의존국. 그 정도의 인식이었죠. 실제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이 개발한 무기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국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 제도, 즉 MTCR에 묶여서 사거리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고 탄두 무게도 제한받아야 했던 나라. 1970년대 한국이 처음 만든 백곰이라는 미사일도 미국의 제재 때문에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현무일 역시 사거리가 겨우 180km에 불과했죠.
심지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탄두 500kg 이상의 무기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갑자기 8톤짜리 괴물 미사일을 만들었다고요? 그것도 미국 기술 도움 없이 100% 독자 기술로요? 저는 급히 오래된 동료인 윌리엄 크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윌리엄은 민간 군수산업 싱크탱크 에이거스트 인스티튜트의 수석 연구원으로 저와는 정반대의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윌리엄, 지금 긴급 보고서 받았어? 한국 미사일 관련해서. 그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또 언론이 과장해서 쓴 거겠지. 한국이 뭘 안다고 그런 무기를 만들어. 기껏해야 미국 기술조합해서 만든 거 아닐까?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현무호의 기술 사양서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 시스템, 관성항법 및 위성항법 복합 유도 체계, 다탄 두분리 기능까지. 이 모든 기술들이 한국에서 독자 개발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미사일이 단순히 파괴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발사 준비 시간 단축, 이동식 발사대 운용, 요격 회피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 무기였죠. 미국이 지금까지 독점해왔던 그 영역의 무기 말입니다. 그 순간 지난 20년간 제가 가져왔던 모든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맞을까? 아직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기술 후진국일까? 아니면 제가 완전히 놓친 게 있는 걸까?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무호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개발된 KTSSM-2라는 미사일도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수출할 때 일부러 성능을 낮춰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MTCR 기준을 초과하는 성능 때문에 폴란드에 수출할 때 조정된 버전을 보냈다는 거죠. 세계 무기 역사상 성능이 너무 좋아서 성능을 낮춰 수출한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보통은 성능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성능을 낮춰야 한다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그 보고서만 들여다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기술을 배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만들어내는 나라. 허락을 구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을 새로 만드는 나라. 의존해야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나라. 현무호라는 이름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맞을까? 그리고 만약 내가 틀렸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틀렸던 걸까? 그 의문이 저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모든 편견과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아가는 여행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현무호 보고서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무기 개발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충 넘어갔던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첫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 백곰이라는 이름의 미사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곰은 태어나자마자 날개가 잘린 새나 다름없었죠. 미국의 미사일 지침이라는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사거리 180km 이상은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탄두 무게 500kg 이상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만들려는데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그것도 사거리와 무게까지 제한받으면서 말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 내부 문서를 보니 정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허락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시절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권리마저 제한받는 존재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저는 이런 제약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 제도, 즉 MTCR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대량살 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강대국들이 기술을 독점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같은 나라들도 이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억눌림 속에서도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현무일이라는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비록 사거리가 180km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 기술자들의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진짜 미사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는 현무2가 등장했고 2000년대에는 순항미사일 현무3까지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국, 기술 후진국이지. 모방은 잘하지만 독창성은 없어. 미국 기술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 저 역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을 다시 읽어보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 기술력 중하위권, 독자 개발 능력 제한적, 미국 기술 의존도 높음. 이런 식으로 평가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 한국의 기술자들은 단순히 미사일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 꿈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꿈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연구했는지.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성능과 수치로만 한국 무기를 평가할 뿐이었죠.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무려 30년 동안 한국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제약을 받아들이며 그래도 조금씩 기술을 쌓아갔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며 언젠가 큰 나무가 될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 얼마나 큰 나무로 자랄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30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억눌린 시간이 길었던 만큼 폭발력도 더 컸던 거죠. 한국의 기술자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단순히 기다린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준비를 말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그날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된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죠. 북한이 갑자기 한국의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민간인까지 사망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죠. 저는 그때 국방부에서 이 사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즉시 반격에 나선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2012년 한국이 갑자기 새로운 무기를 공개했거든요. 우레라는 이름의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이었습니다. 처음 이 무기의 사양을 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거리 180km, 정확도 CP 1m 이내. 잠깐, 정확도가 1m요?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일반적인 미사일의 정확도는 CP 10m 안에 들어가면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1m라는 건 거의 저격수 수준의 정확도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미사일의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지하 벙커를 관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였죠. 북한의 지하 요새를 정확히 겨냥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억제 수단이었죠.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그들의 지하 사령부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의 한국이라면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이번에는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말입니다. KTSSM의 기술 사양서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관성 항법 시스템과 위성 항법 시스템을 결합한 복합 유도 방식.
고체 연료를 사용한 빠른 발사 능력,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은밀한 운용. 이 모든 기술들이 한국에서 독자 개발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나라가 이런 첨단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니요. 더욱 인상적인 건 이 무기가 나온 배경이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국 국민들이 느꼈던 분노와 절망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 그런 감정들이 기술자들을 움직였던 거죠. KTSSM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 기술자들의 인터뷰를 읽어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들에게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KTSSM이 등장한 이후 한반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북한도 더 이상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되었죠. 지하 벙커에 숨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 무기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도 KTSSM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미국의 ATACMS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거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났습니다. 특히 정확도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의심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기술 후진국일까?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일까? KTSSM은 그런 의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심 수준이었죠. 한 번의 성공이 모든 걸 바꾸는 건 아니니까요. 설마 한국이 지속적으로 이런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KTSSM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한국이 세계에 던진 첫 번째 충격파였을 뿐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었거든요. KTSSM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더욱이 제 주변 동료들은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윌리엄 크라우스 같은 사람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윌리엄은 민간 군수산업 싱크탱크 에이거스트 인스티튜트의 수석 연구원으로 저와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고집이 세었어요. 어느 날 저희가 워싱턴의 한 카페에서 만났을 때 일입니다. 제가 한국의 KTSSM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더니 윌리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정말 순진하네. 한국이 뭘 안다고? 기술은 분명히 미국이나 독일에서 가져온 거야. 한국은 조립만 했을 뿐이지. 허락 없이는 부품 하나도 못 쓰는 나라잖아. 그 말을 들으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윌리엄 말처럼 외국 기술을 조합한 것일까요? MTCR이라는 기술 규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 제도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핵심 부품 하나라도 수출하려면 수십 개 나라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특히 미국은 이런 통제에 가장 엄격한 나라였죠. 한국이 정말로 미국 기술 도움 없이 KTSSM을 만들었다면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윌리엄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여전히 우리 도움이 필요한 나라지. 독립적인 강국이라고 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 역시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어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KTSSM의 핵심 기술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봤어요. 추진 시스템, 유도 시스템, 탄두 설계, 발사 플랫폼까지.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대부분의 기술이 한국에서 자체 개발된 것 같았거든요. 특히 유도 시스템의 경우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국 기술을 복사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여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핵심 부품 중에 미국산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공개하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욱이 미국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독점해왔던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윌리엄 같은 사람들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성장하는 것 자체를 위협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폄하하고 축소하려고 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 혼자만 한국을 다르게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KTSSM의 성능이 너무 뛰어났거든요.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정확도와 관련된 기술은 정말 독창적이었어요.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쌓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1970년대 백곰 미사일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30년 넘게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왔다면 KTSSM 같은 무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인정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또 다른 놀라운 무기를 세상에 선보이게 된 거죠. 그것도 이번에는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의 무기를 말입니다. 2022년 10월 제 책상에 또 다른 충격적인 보고서가 날아왔습니다. 한국산 미사일, 폴란드 수출 확정. NATO 국가에 무기를 수출한다고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수출된 무기는 KTSSM-2라는 이름의 전술지대지 미사일이었습니다. KTSSM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수출할 때 일부러 성능을 낮춰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MTCR 기준을 초과하는 성능 때문에 조정된 모델을 수출했다는 거였습니다. 잠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세계 무기 역사상 성능이 너무 좋아서 성능을 낮춰 수출한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보통은 성능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성능을 낮춰야 한다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KTSSM-2의 원래 사거리는 300km가 넘었는데 수출용은 290km로 제한했다고 하더군요. 탄두 무게도 원래는 500kg이 넘었는데 499kg으로 맞췄다고 했습니다. MTCR 기준인 사거리 300km, 탄두 500kg을 정확히 피해가기 위해서였죠.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규제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규제를 피해가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걸. 심지어 규제 기준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면서도 말입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산 미사일을 선택했는지도 조사해봤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는 급하게 무기가 필요했어요. 미국의 HIMARS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고 독일의 MARS는 성능이 아쉬웠죠. 그런데 한국의 KTSSM-2는 달랐습니다. 빠른 납기, 뛰어난 성능,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켰거든요. 특히 정확도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CP 1m 이내라는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했죠. 이 정도 정확도면 건물의 특정 창문을 골라서 맞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산 무기에 대해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험 발사를 보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정확도는 본 적이 없다면서 놀라워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무기를 완전히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기술 검증을 할 때 한국의 모든 기술 자료를 공개했는데 외국 기술 의존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하더군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준의 독자 기술력을 한국이 보여준 거였거든요. NATO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선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었죠. 이제 한국은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 된 거였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말입니다. 윌리엄 크라우스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쉽게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더군요. 글쎄, 한 번 정도는 운이 좋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이 좀 굳어 있었어요. 내심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 더 이상 기술을 배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KTSSM2의 폴란드 수출은 한국이 세계에 던진 두 번째 충격파였습니다. 첫 번째 충격파인 KTSSM보다 훨씬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 사건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진짜 실력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2023년 6월 그 운명의 밤에 받았던 현무호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신중하게 분석해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경악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세계를 긴장시킬 만한 진짜 괴물이었거든요. 현무호의 기본 사양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탄두 중량 8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아시나요? 미국의 최신 벙커버스터 GBU-57이 13.6톤이니까 그와 비교해도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게다가 GBU-57은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이지만 현무호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에요. 지상 발사형 무기로는 사실상 세계 최강 수준의 파괴력이었습니다. 사거리도 놀라웠어요. 5,500km. 이 정도 사거리면 한반도에서 발사해서 괌은 물론이고 하와이 근처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알래스카 일부 지역도 사정권에 들어가죠. 이건 더 이상 지역 방어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 무기였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독점해왔던 그 영역의 무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미사일의 특수 능력이었습니다. 지하 200m 깊이의 벙커도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대부분의 지하 요새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북한의 지하 핵시설은 물론이고 어떤 나라의 지하 사령부라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현무호의 기술적 특징을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았어요. 액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에 몇 시간이 걸리지만 고체 연료는 몇 분 안에 발사할 수 있거든요.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서 은밀성도 뛰어났습니다. 위성으로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관성항법과 위성항법을 결합한 유도 시스템으로 정확도도 뛰어났죠.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독자 개발되었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외국 기술 의존도가 거의 제로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미국 내부 보고서를 보니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은 동북아의 전략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런 문구가 실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분류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물론 아직은 동맹국이지만 군사적 능력만 놓고 보면 경계해야 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도 현무호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한편으로는 동맹국이 강해지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강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특히 현무호의 사거리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윌리엄 크라우스도 이번에는 장난 아닌 표정이었습니다. 제임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일지도 몰라.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가지게 되면 동북아 전체의 판도가 바뀔 수 있어. 그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우습게 볼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였죠. 현무호는 한국이 세계에 던진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충격파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전략 무기 보유국이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무호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이 보여줄 진짜 놀라운 모습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현무호 공개 이후 세계의 반응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예전의 그 나라로 볼 수 없게 되었거든요.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건 NATO였습니다. 2023년 말
NATO 회의에서 한국산 미사일이 정식 의제로 다뤄졌어요. KTSSM-2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검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아시아 국가가 만든 무기가 유럽의 전쟁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공식 검토한다는 뜻이었거든요. NATO 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KTSSM-2는 현재 사용 중인 어떤 무기보다 정확도가 뛰어나다. 특히 정밀 타격 임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인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이제 NATO 표준을 넘어섰다. 이런 평가들이 공식 문서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발트 3국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도 문의를 해왔어요. 이제 한국산 무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경쟁자가 나타난 걸 우려했지만 점점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이 한국 업체들과 합작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을 자기들 무기에 접목하고 싶어 했던 거죠. 특히 한국의 유도 기술과 정확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기술을 주고 한국이 받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미국이 원하는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어요. 공개적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현무호가 자국의 동부 연안 지역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어요. 러시아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었죠. 이제 한국은 동북아에서만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터키는 합작 생산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한국의 요격 기술에 대해 문의해왔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정도가 주요 무기 수출국이었는데 이제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무기의 특별한 장점들이었습니다. 높은 성능에 비해 가격이 합리적이었어요. 납기도 빨랐고 사후 지원도 훌륭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조건을 별로 붙이지 않아서 구매하기 쉬웠죠. 미국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정치적 제약이 많았어요. 러시아 무기는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불안정했죠. 한국 무기는 그 중간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은 거였습니다. 이제 세계가 무기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미국이나 러시아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이제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고려해야 하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표준에 맞춰 다른 나라들도 기술 개발 방향을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표준의 전환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무기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은 점점 더 많은 나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보고서로만 한국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현무호를 만든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놀라운 무기를 만들어낸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놀란 건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첨단 기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현무호 같은 무기가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저를 맞아준 분은 이정수 박사였습니다. 현무호 개발팀의 책임 연구원이었죠. 50대 초반의 이분을 처음 봤을 때 느낀 건 굉장한 온화함이었어요. 무서운 무기를 만드는 사람치고는 너무 따뜻한 인상이었거든요. 이정수 박사와의 대화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박사님, 현모호를 개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나요? 제 질문에 이정수 박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마음의 짐이 더 컸습니다. 이 무기가 평화를 지키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일지 항상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요? 네, 저희 아버지는 1970년대 백곰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군인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는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아들이 이룬 거였구나. 3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서 말입니다. 이정수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모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지켜낸 독립의 상징이에요. 더 이상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기는 기술보다는 정신으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신으로 만든 무기. 그 표현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무기 개발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라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었고 선조들의 꿈을 실현하는 일이었으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정수 박사가 저를 연구소 내부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첨단 시설들, 열정적으로 일하는 연구원들, 벽에 걸린 태극기.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이시죠? 현모호를 보러 오셨나요? 이 무기를 만들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그 연구원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한 가지 더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의 평균 연령이 생각보다 젊었어요. 30대, 40대가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정수 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많은 이유는 기성관념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일도 그들에게는 도전할 만한 과제일 뿐이에요. 현모호도 그런 도전 정신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이정수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평화로운 나라요. 강한 무기를 가졌지만 그 무기를 쓸 일이 없는 나라.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지만 동시에 존경받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만들면서도 평화를 꿈꾸는 나라. 강해지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나라.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려는 나라.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방문 때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정수 박사와 함께 찍은 사진, 연구소 앞에서 찍은 사진, 태극기가 걸린 연구실 사진. 그 사진들을 보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한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구나.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정신적 성숙까지 이룰 수 있구나. 그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분석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이 되었으니까요. 현모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참고 기다린 끝에 피어난 꽃이었어요. 그리고 그 꽃은 이제 전 세계에 향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다. 기술의 기준이자 정신의 기준이며 꿈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준이다. 우리 모두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한 나라가 어떻게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배움이어야 한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술보다 더 강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꺾이지 않는 의지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